우리 별님이들 반가워요. 달님 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별님이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슬기로운 재판. 오늘은 재판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원님이 있었는데 이 원님은 재판 잘하기로 이름이 났어요. 아무리 어려운 송사라도 뚝딱뚝딱 속 시원하게 판결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고을에는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한 번은 한 할머니가 원님을 찾아왔어요. 사또, 사또, 이 늙은이는 닭을 쳐서 먹고 사는데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서 닭 10마리를 몽땅 훔쳐가 버렸지 뭡니까? 부디 도둑을 잡고 닭을 찾아주십시오. 원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할멈, 집에 닭이 있다는 걸 누가 아는가? 그야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면 다 알지요. 그래, 알았네. 하고는 이방을 시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오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왔지요. 늙은이, 젊은이, 남정네, 아낙네 할 것 없이 다 와서 동원들이 그득하게 모여 섰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원님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한나절이 지나도록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좀 쑤실 것 아니에요? 사또, 다 모였으니 이제 재판을 시작하시지요. 보다 못해 사람들이 재촉을 했습니다. 원님은 뜰을 한 바퀴 휘 둘러보더니 다 모이긴 아직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말했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며 머리를 세어보았어요. 틀림없이 다 왔거든요. 혹시나 하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그래도 다 있었어요. 사또, 세어보니 다 있습니다요. 원님은 또 한 바퀴 휘 둘러보더니 아니, 아직 아는 사람이 있네.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또 세어봤지만 다 있었어요. 그래서 다 있다고 하면 원님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또 세어보고 있다고 하고 원님은 없다고 하고 그러느라고 하루해가 다 갔습니다. 모두들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프고 오금은 저리고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는 판이지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나서서 원님한테 따졌습니다. 사또, 아무리 세어봐도 다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원님이 발을 탕 구르며 동원 기둥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호통을 쳤어요. 닭 훔쳐간 놈들이 아직 안 왔잖아. 그러자 뒤쪽에 서 있던 젊은이 셋이 엉겹결에 손을 번쩍 들고는 사또, 저희들도 왔는뎁시오. 하더라나. 그래서 닭 도둑을 잡았더라는 이야기랍니다. 이렇게 닭 도둑을 잡고 나서 한 달이 채 못 되어 이번에는 가난한 농사꾼 한 사람이 원님을 찾아왔어요. 사또, 저한테 재산이라고는 소 한 마리뿐인데
글쎄 그 소가 오늘 아침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 부러진 소가 일을 하겠습니까? 팔려고 한들 그런 소를 누가 사겠습니까? 이제 저는 영락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원님이 듣더니 농사꾼한테 물었습니다. 그래, 그 소가 황소인지 암소인지 나이는 몇이며 몸집은 얼마나 큰지 소상히 아래게. 예, 황소이고 나이는 7살이며 몸집은 또래 중 큰 축에 듭니다. 이번에는 이방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방, 이 고을에 소 잡는 백정 중에 먹고 살만한 이가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오게. 이방이 냉큼 사령을 시켜 백정을 불러왔어요. 백정이 오니 원님이 정색을 하고 물었어요. 자네가 만약에 소를 판다면 황소 7살에 몸집은 또래 중 큰 축에 드는 것을 얼마나 받겠는가? 소를 팔 때야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정한 이치지요. 예, 그런 소라면 300냥은 너끈합지요. 자네가 만약에 소를 산다면 다리 부러진 소라도 괜찮겠나? 백정이 소를 사면 잡아서 고기로 팔 테니 다리가 성하든 부러졌든 무슨 상관이야. 예, 그런 소도 괜찮습니다. 옳거니 잘 됐네. 저 사람 소가 오늘 아침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네. 자네가 300냥에 사가는 게 어떤가? 자기 입으로 금을 낳는데 어쩔 수 있나요? 사갔지요. 농사꾼은 그 돈 300냥으로 새 소를 사서 농사 잘 짓더라는 이야기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송사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무슨 송사인고 하니 죽은 거위 임자 찾는 송사예요. 고을 안에 거위 키우는 집이 2집 있는데 2집 다 어저께 거위 한 마리씩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밖에서 죽은 거위 한 마리를 주워왔거든요. 서로 제 거위라고 우기니 이게 송사가 되었어요. 사또, 이 거위는 누구네 거위인지 밝혀주십시오. 원님은 거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거위 잃어버린 게 언제인가? 둘 다 어저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어저께는 거위한테 뭘 먹였는가? 한 집에서는 보리를 먹였다고 하고 한 집에서는 수수를 먹였다고 한단 말이에요. 거위라는 게 본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2집에서 각각 다른 걸 먹이기가 쉽거든요. 원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이 거위는 어차피 죽은 것이니 누가 임자가 되든 구워 먹을 테지. 하고는 이방을 불러 일렀어요. 이 거위를 가져가 털을 뽑고 내장을 드러내어 구워 먹기 좋도록 장만해주게. 그리고 내장은 버리되 밥통만은 내게 가져오게. 잠시 뒤에 이방이 거위 털 뽑은 것과 밥통을 들고 오니까 원님이 밥통을 딱 갈라 본단 말이에요. 갈라 보니까 그 안에 보리가 있었어요. 어저께 먹은 것이니 다 안 삭고 밥통에 남아 있었던 게지요. 이거 보게나.
이거 윈 보리 먹인 집 것이 틀림없지. 그렇게 해서 임자를 찾아 주었다는 이야기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린 아이와 도깨비.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나이 17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의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살려니 좀 힘이 들겠어요. 남의 집 굳은 일을 거들어주고 한 푼, 두 푼 주는 대로 받아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어요. 하루는 이 아이가 이웃마을 초상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 서푼을 받았습니다. 그 돈 서푼을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퉁이를 딱 도니까 꼭 저만한 아이가 썩 나타나더니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제 이름을 부르고는 손뼉을 딱딱 쳤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도깨비예요. 도깨비는 머리에 뿔 달린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나 만나면 이름을 꼭 2번씩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친다나. 그걸 보고 도깨비인 줄 알지요. 길에서 갑자기 도깨비를 만났으니 이 아이가 참 놀랐어요. 그래도 뭐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도깨비를 만나서 놀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깨비가 기분이 나빠져서 꼭 해코지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태연하게 왜 부르느냐? 하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딱 서푼만 구워다오. 이러거든요. 돈이라고는 초상집 일해주고 받은 것 달랑 서푼뿐인데 그걸 구워달라니 딱하게 되었지요. 그래도 안 구워졌다가는 무슨 심술을 부릴지 모르니 어떻게 해요. 구워 주었습니다. 구워 주면서 너 이 돈 꼭 갚을 테지? 하고 다짐을 받았어요. 도깨비는 아무렴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니 염려 마라 하고 연기같이 가버렸습니다. 아이는 도깨비한테 돈 서푼을 구워주고 나니 양식 살 돈이 없어서 그날은 쫄쫄 굶었어요. 그 이튿날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저녁에 집에 와 있으려니까 밖에서 누가 불렀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보니 어제 만났던 도깨비예요. 도깨비가 돈 서푼을 들고 왔답니다.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 서푼을 주었어요. 받았어요. 그놈의 도깨비 참 약속도 잘 지키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이 되니까 밖에서 또 누가 불렀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보니 또 그 도깨비가 왔어요. 왜 그러느냐?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이러고는 돈 서푼을 준단 말이에요. 어제 틀림없이 갚았는데 또 주었어요. 이게 무슨 돈이야? 꾼 돈은 어제 갚았잖니? 하니까 도깨비가 하는 말이 어라, 얘 좀 봐. 내가 언제 갚았다고 그래? 이러면서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갔어요. 아하, 도깨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린다고 하더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봐요.
그런데 제가 꾼 것은 안 잊고 갚은 것은 잊어버리니 그것도 우스운 일이지요. 어찌됐든 아이한테는 공돈이 서푼 생긴 셈이니 나쁠 거야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또 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을 2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보니 또 어제 꾼 돈 갚으러 왔어요. 이건 뭐 사흘이 지나도 어제 꾼 돈이라지. 그러면서 돈 서푼을 주었어요. 2번씩이나 갚았는데 또 주느냐고 암만 얘기해도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가기에 할 수 없이 받았답니다. 그 다음부터 이놈의 도깨비가 날마다 와서 돈 서푼씩 주고 갔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녁 때만 되면 찾아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고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는 귀찮아서 내다보지도 않고 알았으니 거기 놓고 가거라. 하면 돈을 놓고 갔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는 날마다 공돈을 서푼씩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봐야 서푼 받기 바쁜데 날마다 공돈이 서푼씩 생기니 좀 좋아요. 그래서 살기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 갚으러 왔다가 냉큼 가지 않고 머뭇머뭇하더니 얘,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랬어요. 날마다 돈 서푼씩 갖다 주는 도깨비인데 그만 청을 못 들어줄까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도깨비가 집 안으로 들어왔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지요. 그런데 이 집에 다 찌그러져가는 냄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그 냄비를 보고는 저건 찌그러져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냄비가 많이 있는데 새 것으로 하나 갖다 줄까? 이런단 말이에요. 새 냄비를 준다는데 마다할 리가 있나요? 하나 갖다 주면 고맙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마하고 도깨비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도깨비가 찾아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돈 서푼에다가 냄비까지 얹어서 들고 왔어요. 한 손에는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서는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을 주었습니다. 돈 꾼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제 꾼 돈이라니 참 우습지요? 돈을 주고 나서는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냄비를 준단 말이에요. 고맙다고 하고 받았어요. 이튿날 아침에 도깨비가 준 새 냄비에다 밥을 지어서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냄비를 싹 씻어 뒀는데 점심밥을 지어 먹으려고 냄비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이게 무슨 조화예요? 냄비 안에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하얀 쌀밥이 말이에요. 먹고 나서 싹 씻어두면 또 저절로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고 먹고 나면 또 그러고 이러네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요술냄비지요. 도깨비들은 그런 걸 많이들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그 다음부터는 살판 났답니다. 양식이 떨어져도 걱정이 있나? 밥 짓는다고
고생할 일이 있나. 언제든지 냄비 뚜껑만 탁 열면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으니 좀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건 그날부터 저녁마다 도깨비가 와서 돈도 주고 냄비도 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보면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다, 받아라. 하고 돈을 주고 나서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고 냄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갚은 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냄비 준 것까지 잊어버리는 모양이에요. 어찌됐든 이건 참 수가 낫지요. 날마다 공돈 서푼씩 생기는 것만 해도 그저 그만인데 요술 냄비까지 날마다 하나씩 생기니까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그래요. 아이는 냄비를 많이 얻어서 아침밥 짓는 냄비, 점심밥 짓는 냄비, 저녁밥 짓는 냄비를 하나씩 따로 두고는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살판 났지 뭐예요. 그렇게 날마다 도깨비한테서 돈 서푼과 냄비를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과 냄비를 주고 나서 또 얼른 가지를 않고 머뭇머뭇 하였습니다. 얘,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랬어요.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이 집에 다듬이 방망이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옷을 다듬을 때 쓰던 방망이인데 그게 닳아서 좀 작아졌습니다. 도깨비가 그걸 보고는 저건 너무 작아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방망이가 많이 있는데 큰 걸로 하나 갖다 주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참 그 이튿날 저녁에 도깨비가 방망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 냄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왔어요.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얘다, 받아라. 하고 돈을 주고 나서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냄비를 주고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하면서 방망이를 주었어요. 뭐 지금까지 날마다 갖다 준 걸 죄다 잊어버리고 처음 갖다 주는 것처럼 그러니 참 우습지요. 이 아이가 도깨비한테서 방망이를 받아보니 방망이가 참 크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듬이 돌에다가 뚝딱뚝딱 두드리면서 나도 어머니가 있었으면 여기 이렇게 두드려서 새 옷 한 벌 지어줄 텐데 새 옷이나 한 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금세 옷이 턱 나왔습니다. 새 이불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새 이불도 턱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도깨비 방망이였어요. 뭐든지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오는 방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방망이를 두드려서 새 집도 나오게 하고 장롱도 나오게 하고 병풍도 나오게 해서 아주 번듯하게 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도깨비가 날마다 와서 돈도 주고 냄비도 주고 방망이도 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보면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턱 서 있거든요. 어제 꾼돈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돈 꾼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어제래요.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냄비는 수도 없이 받았는데 또 주었습니다.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어제 하나 준 걸 잊어버리고 또 주었습니다. 야, 이러니 수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지 뭐예요. 그날부터 날마다 공돈 서푼에다가 요술 냄비에다가 도깨비 방망이까지 얻게 되니 이건 뭐 감당도 못할 횡재랍니다. 아이는 방망이를 많이 얻어서 금 내는 방망이, 은 내는 방망이, 온 내는 방망이를 하나씩 따로 두고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은 죄다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이웃 마을 잔치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깨비를 만났던 그 모퉁이를 딱 도는데 누가 자꾸 불러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2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그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공중에 그 도깨비가 붕 떠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도깨비가 공중에 붕 떠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너 거기서 왜 울고 있느냐? 하니까 이 도깨비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에 있는 도깨비 나라 임금님한테 벌 받으러 가는 길이다. 이러거든요.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으니까 살림을 너무 헤프게 산 죄란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집에 있는 돈이고 냄비고 방망이고 마구 남을 갖다 줘서 우리 집 살림이 거덜이 났대. 이런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 참 미안한 일이에요.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도깨비 나라 일을 사람이 참견할 수 없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도깨비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뭐라고 하는고 하니 내가 지금 올라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한테 돈 서푼 꾼 것도 못 갖고 냄비와 방망이도 못 주고 가는구나. 참 미안하다. 하늘에서 벌 다 받고 내려오면 그때 꼭 주마. 이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나 많이 갖다 준 걸 죄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훌쩍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그 도깨비를 못 보았답니다. 뭐 아직도 하늘에서 벌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건 그렇고 누구든지 도깨비가 돈 꾸어달라거든 두 말 말고 꺼 주어야겠지요. 그렇게만 하면 횡재수가 터질지 모른답니다. 3번째 이야기, 방귀 겨루기. 옛날에 방귀 잘 끼는 안악이 살았습니다. 방귀 잘 뀌기로 말하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이웃 마을에 또 방귀 잘 뀌는 사내가 살았어요. 이 사람도 방귀라면 누구한테도 질 수 없다는 사람이에요. 강 건너 사내가 방귀 대장이라는 소문이 나도니까
안악도 질 수 없는지 쟤 아무리 그래봤자 내 방귀 한 방이면 묵사발이 될걸. 하고 큰소리 쳤지요. 그 말을 전해 듣고 사내가 어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뭐라고? 감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어디 맛 좀 봐라. 대바람에 강 건너 안악네 집에 찾아갔어요. 가보니 안악은 어디 갔는지 없고 아들이 바깥 아궁이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예, 너희 어머니 어디 갔니? 윗마을 잔치집에 가셨는데요? 우리 어머닌 왜 찾으세요? 너희 어머니가 방귀로 날 이긴다고 해서 혼내주려고 왔다. 그렇다면 그냥 돌아가세요. 아저씨가 아무리 방귀를 잘 뀌어도 우리 어머니는 못 당할걸요? 안 그래도 기분이 상해 있던 참에 아이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그만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쳤어요. 그래서 두 말 젓고 돌아서서 아이 쪽으로 방귀를 한바탕 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방귀 바람에 날려서 아이가 그만 아궁이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곧바로 구두를 지나 굴뚝으로 쑥 나왔어요. 검댕이를 새까맣게 묻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사내는 가버렸는데 마침 그때 안악이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아들이 온몸에 검댕이를 새까맣게 묻혀가지고 굴뚝 옆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아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다 들어보니 참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방망이를 들고 바로 사내 뒤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가 보니 마침 사내는 강을 다 건너 저쪽 언덕에 다 있었어요. 대바람에 돌아서서 궁둥이에 빨래 방망이를 대고 방귀를 크게 한바탕 뀌었어요. 그 바람에 빨래 방망이가 공중으로 붕 떠서 사내 쪽으로 쌩 날아갔어요. 사내가 가다가 뒤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방망이 하나가 쏜살같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 저도 딱 궁둥이를 쳐들고 맞방귀를 뀌었어요. 그래 놓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오던 방망이가 방귀 바람에 놀라 핑 돌아서서 안악 쪽으로 날아갔지요. 그걸 보고 안악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저도 맞방귀를 뀌었어요. 그러니 방망이가 핑 돌아서 도로 사내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둘이서 서로 맞방귀를 뀌어대니 이런 장관이 없었어요. 방망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시 저쪽에서 이쪽으로 핑핑 날아다니는데 그러기를 한나절이나 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이서 한꺼번에 전 먹던 힘까지 다 내어 크게 용을 쓰니까 이놈의 방망이가 오도 가도 못하고 가운데서 파래를 떨다가 강에 뚝 떨어졌대요. 그 바람에 강에서 놀던 물고기가 방망이에 많이 맞았는데 새우 등이 휜 것도 그래서이고 가자미 눈이 한쪽으로 쏠린 것도 그래서라네요. 이게 다 지어낸 이야기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리석은 호랑이. 산중에 사는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뭐 먹을 만한 것이 없나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골짜기에 가니까 웬 젊은 농사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윗도리를 벗어 젖히고 맨 몸뚱이로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몸뚱이의 살이 아주 토실토실 올랐답니다. 그걸 보니 호랑이가 저절로 군침이 도는데 이거 원 너무 좋아서 웃음을 참을 수가 있나요? 아이고, 좋아라. 안 그래도 배가 잔뜩 고프던 참인데 이게 웬 떡이냐. 저렇게 살이 도실도실 오른 것만 해도 좋은데 나 잡아먹기 좋으라고 옷까지 벗었네. 더워서 옷을 벗었지 누가 저 잡아먹기 좋으라고 벗었나요? 그래도 호랑이는 저 좋을 대로 생각하고는 너무 좋아서 웃음을 못 참았어요. 한바탕 실컷 웃고 나서 잡아먹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웃다가는 농사꾼이 알고 도망갈 게 뻔하니 그래서는 안 되지요. 웃기는 웃어야겠고 여기서는 못 웃으니 어떻게 해요? 생각다 못해 웃음을 꾹꾹 눌러 참고 산을 하나 넘어갔어요. 산을 하나 넘어가서 농사꾼이 안 보고 못 듣는 데서 실컷 웃었답니다. 아이고, 좋아. 저 바보 같은 게 나 잡아먹기 좋으라고 옷까지 벗고 있네. 아이고, 좋아. 이렇게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실컷 웃고 나서 이제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도로 산을 넘어갔어요. 농사꾼이 일하고 있는 골짜기로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 농사꾼이 없어졌어요. 그때까지 있을 게 뭐예요? 그새 일을 다 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5번째 이야기, 종이에 싼 당나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내 아이가 홀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모자랐어요. 모자라기는 해도 어머니 말은 참 잘 들었답니다. 뭐 보통 듣는 게 아니라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사는데 이 집 살림이 워낙 가난해서 아이가 날마다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답니다. 남의 집 농사일, 굳은 일을 거들어주고 돈이야 쌀이야 조금씩 얻어다가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사는 거였지요. 하루는 이 아이가 이웃 마을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 서푼을 받았어요. 돈 서푼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루 종일 힘들여 일해주고 번 돈이니 제 딴에는 얼마나 귀하고 중하겠어요. 그래 그 돈을 행여 잃어버릴세라 손에 꼭 쥐고 집에 갔습니다. 가다가 목이 말라 길가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한 모금 떠 먹었어요. 우물 옆에다가 돈을 놓고 물을 떠먹고 나서는 그만 깜빡 잊고 돈을 그 자리에 놔두고 와버렸어요. 한참 가다가 보니 손이 허전하거든요.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그새 누가 가져갔는지 돈이 온데간데 없지 뭐예요. 별 수 있어요.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지요.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일이 이만저만 하게 됐노라고 이야기하니 애당초 돈을 손에 쥐고 온 게 잘못이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게 아니냐.
하고 어머니가 야단을 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단단히 다짐했어요. 그래 그 다음 날 또 이웃 마을에 일을 해주러 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어 일해주고 나니 주인집에서 고맙다고 품삯을 주는데 이번에는 돈을 안 주고 강아지를 한 마리 주었습니다. 강아지를 턱 받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걸 가지고 가다가 또 어제처럼 길에서 잃어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 어제 어머니가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나더란 말이에요. 오라, 어머니가 틀림없이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라 하셨지? 이걸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야겠어. 하고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살아있는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으려니 어디 잘 들어가나요? 억지로 집어넣으니 강아지는 안 들어가려고 깨갱깨갱 울고 발버둥을 치고 야단법석이 났지요. 그러나 마나 어머니 말을 워낙 잘 듣는 이 아이는 강아지야, 조금만 참으렴. 어머니가 너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라셨단다. 하면서 강아지를 억지로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가면서 내내 난리 법석이 났어요.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답답해서 밖으로 나오려고 야단이고 아이는 아이대로 강아지가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느라고 용을 쓰고 이러느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다가 기어이 강아지가 호주머니 실밥을 뜯고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튀어나와서 아주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별 수 있어요. 또 털렛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노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야단을 쳤습니다. 이 녀석아,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끈으로 모가지를 묶어서 끌고 와야지.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할게요. 아이는 어머니 말을 귀에 잘 새겨뒀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또 이웃 마을에 일을 하러 갔답니다. 하루 종일 일해주고 나니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이번에는 뭘 주는 거 아니? 생선을 주었어요. 집에 가지고 가서 어머니하고 구워 먹으라고 말이에요. 생선을 턱 받아서 생각해보니 이것도 잘못하다가는 놓쳐 버릴 것 같단 말이지요. 죽은 생선이 달아날 리가 없지만은 얘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말대로 하느라고 끈을 하나 구에다가 생선 모가지를 묶었습니다. 묶어서 끌고 가는 거지요. 생선을 길바닥에 질질 끌고 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흙투성이가 되어서 말이 아니지요.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뼈만 남은 게 생선 꼴도 아니에요. 그놈의 생선을 끌고 집에 가긴 갔는데 어머니가 보니 참 기가 막히거든요. 넌 어쩌자고 생선을 그 꼴로 만들어 가지고 왔니? 그런 걸 끌고 오다니 제정신이냐? 그런 건 종이에 싸서 지프로 몸뚱이를 묶어가지고 어깨에 정 메고 오면은 좀 좋아.
종이에 싸서 지프로 몸뚱이를 묶어가지고 어깨에 청 매고 오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이는 이번에도 어머니 말을 귀에 잘 새겨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또 이웃마을에 일해주러 갔어요. 하루 종일 일해주고 나니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이번에는 뭘 주는 거 아니? 당나귀를 한 마리 주었어요. 그동안 일을 참 잘해줬는데 늘 품삯을 너무 적게 줘서 미안하다고 이걸 살림 미천이나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 당나귀 한 마리를 턱 받고 보니 참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머니가 어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종이에 싸서 지프로 몸뚱이를 묶어가지고 어깨에 청 매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이 큰 놈을 무슨 수로 종이에 싸며 또 무슨 수로 어깨에 메고 가. 그래도 어머니 말씀이니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이를 있는 대로 주워다 당나귀를 쌌어요. 눈만 빼놓고 죄에 쌌답니다. 그렇게 종이로 당나귀 몸뚱이를 싸고 바르고 몸통 한가운데를 지프로 뚝딱 묶었어요. 그걸 이제 어깨에 메고 갈 판이지요. 당나귀를 어깨에 맨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제 몸집보다 큰 놈을 매려고 하니 당나귀 배 밑에 들어가서 버둥거리는 게 고작이지만은 어찌됐든 그 꼴을 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원님 행차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마에다 원님의 어린 딸을 태워 가는데 그 딸이 몹쓸병에 걸려 몇 날 며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 보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낫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바깥 구경이나 시켜주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사실은 원님 딸이 고기를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서 그런 건데 그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원님의 딸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아이가 당나귀를 종이에 싸서 메고 가는 걸 보게 되었답니다. 그걸 보니 얼마나 우스워요. 아, 멀쩡한 당나귀를 눈만 빼꼼히 내놓고 온통 종이로 싸 바른 것만 해도 우스운데 그걸 어깨에 매겠다고 아이가 당나귀 배 밑에 들어가 바둥거리는 꼴을 보니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아이고, 우스워라. 그걸 보고 깔깔 웃다가 그만 목에 걸린 가시가 톡 튀어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병도 씻은 듯이 나았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원님이 아이를 불러다가 무슨 영문으로 당나귀를 메고 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앞뒤 사정을 알겠거든요. 비록 이 아이가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 어머니 말을 그리 잘 듣는 거 보니 효자 중에 효자로다. 이런 아이에게 상을 안 줄 수가 없다. 하고 큰 상을 줬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머니하고 잘 살았답니다.